소통학회는 소통의 심, 소통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민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소통의 문제, 또 소통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집단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 이주민 사례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문화 이주민으로서 출연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안승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몽골에서 오신 우덜 거르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오신 이경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느끼신 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결혼한 지 지금 20년 차인데 제가 느끼는 점은 많지만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편과 그리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거든요. 왜냐하면 옆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네. 좀 전에 아이들 교육할 때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 가져오고 있는 숙제들 제대로 봐주지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 국적 취득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지만 저희 주위 아이들한테 듣고 나돌림 당할 수 있다. 왜냐 엄마 이름 왜 한국어로 해석하면 완전히 엄마 이름은 외국인이라. 그래서 제가 조금 서툴러서 2004년도 제가 국적 귀화 신청했습니다. 2001년에 한국에 오셨는데 2004년에 이제 예, 귀화 신청했고 귀화 신청을 하셨고 그 해에 귀화 허가 나왔지만 네. 베트남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포기 기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몽골에서 2006년도에 한국에 처음 와서 이제는 벌써 몇 년째 이제 10몇 년 지나갔네요. 네, 물론 제가 지금 다문화 사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 준도 입국 아이 두는 엄마라서 우리 딸이 15살에 처음에 2006년도에 딸을 데리고 왔어요, 한국에. 네. 그러면서 저도 한국어 조금 잘 못한 데다가 우리 딸이 한국어 안녕하세요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둘이서 와서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한 1년도 너무 어렵게 다녔다가 결국은 준퇴하고 몽골에 또 돌아갔습니다. 돌려보내고 다시 저기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우리 딸이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도 입국 아이들이 사실은 너무 마음 아플 정도.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러 차별, 편견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준퇴하는 그런 사례들 많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요. 문제 나가 얘기했던 처럼 우리는 국적을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습니다. 김포에서 너나 우리 행복센터 회장 이경숙입니다. 저는 너나 우리 행복센터라는 그 센터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요. 항상 이주민들 사이에서만 단체를 운영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지역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사회의 시민으로 살기로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으니까 지역에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지역분들
분들과 같이 저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바라보는 편견이 사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주 여성들에 대한 프로그램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주 여성들은 아직도 취업에 혼란을 겪고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여성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정 형편상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주 여성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주 여성 한 분이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그 고객집에 가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시스템은 후에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설문조사에서 한 게 이 사람 우리 집에 보내주지 말라.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왜 보내지만 일을 잘못했냐 뭐가 뭐 이러냐 하니까 그냥 외국인이어서 싫다. 공장 가서 일을 하며 단순 노동지 열악한 환경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뭐 임금 차별, 성희롱 이런 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베트남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아이들이 알림장을 발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특히 작년부터 우리가 온 국민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 엄마들은 그 줌으로 링크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역에서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들 학교 들여보내라 수업한 다음에 링크를 들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거는 제가 다문화 당사자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학교에서는 전반부를 다문화 아이만 봐주라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욕심이니까. 그러면 얘는 한 번, 두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엄마의 차별이 있는데 언어까지 안 되고 과제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지금 학교의 현직 교사 선생님들이 특히 학기 초가 되면 너무나도 애들한테 차별을 주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배웠니? 역시 니네 엄마 이러니까. 네. 다른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러는 건 그래도 또 이해하는데 교사가 이렇다는 거는 조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경숙님의 다양한 경험담 들어봤습니다만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이주민들을 위한 포용과 배려의 마음 다 함께 갖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재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발제는요, 그 이주자 국적 취득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2008년도에 한 89만 명이었습니다. 이주민이. 그게 2020년에 173만 명으로 거의 이제 2배 이상 늘어났죠. 저희도 빠른 속도로 이주민이 늘어나고 다문화 사회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대표적인 언론사들, 대표적인 이제 신문들이죠. 신문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이런 단어가 들어간 그 기사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기사들을 다 수집을 해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 이주민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굉장히 놀란 것이 공공부문 부문 종사자 즉 공무원들까지도 그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프레이밍이 잠재적 범죄자 또는 사회분열 유발자 등으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런 메이저 언론사들이 이런 부정적인 프레이밍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외국인 특히 이주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프레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빠르게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고 또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한국 사회가 사실 필요로 하는 전체 인구의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노령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큰 문제가 생산 가능 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빨리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많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혼인에 의한 귀화가 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 귀화죠. 일반 귀화는 전체 귀화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반 귀화 같은 경우에는 품행 및 기본 소양과 같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죠.
품행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장기 거주 기간, 생계 유지 능력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도 필요하고 일반 계약 같은 경우에 추천서도 필요하고요. 이와 같이 이제 조건이 모호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 말씀하셨던 이주 국적 무형, 이중 국적은 우리는 허용하지가 않죠. 하지만 뭐 대다수 특히 뭐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 문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함께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다문화 미디어 교육에 관련돼서 발표하게 된 동의대학교 원숙경입니다. 앞자리에서 이야기하신 세 부분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했을 때 정말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이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통권, 커뮤니케이션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팬데믹 이후로 더 심화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주민들이 집성천을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그 베트남 여성이 굉장히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거의 99%가 베트남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같이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모이는 그런 섭성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역과 지금은 그 인종의 문제도 같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사실은 지원센터의 역할이 한국어를 가리키고 그리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이런 어떤 아주 단순한 작업에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하는 도둠터 같은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실은 이주민센터에 들어가면 그들밖에 없어요. 정주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커뮤니티라는 것은 폐쇄적인 커뮤니티라는 거죠. 이 폐쇄적인 커뮤니티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막상 위에서 이 선생님들을 초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가짐 역시 뭐냐면은 편견과 차별이 숨어져 있고 문화 간의 상호 이해에 관련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 널려 있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큰 벽을 넣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 가정과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석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이주민들에게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학술 세미나가 끝났고 이제 라운드 테이블 발표하신 분들과 토론하실 분들을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혼혈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국어학자들 좀 연구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문화라는 말에 대해서도 많이 이의 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용어들, 좀 반차별적인 그런 용어들을 많이 좀 국어들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관료들과 교사들 대상으로 1년에 다문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가 시청자위원회의 다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지역에 있는 공영방송에서는 몇 차례 이주민들이 시청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른바 공영방송 그 본사 같은 경우 시청자위원회 한번 보시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대 신문들 독자위원회 한번 구성을 보시면 정말 가관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참 좋은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책들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실행하는 관료들, 선생님들, 또는 시청자위원들, 이분들이 제대로, 국적도 중요하죠. 근데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의 대상이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우리 사회에 좀 관념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차별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엘리트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내셨고, 또 다음은 넘어갈까요?
군산대 오은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그 논의 주제 안에 북한 이주민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 이주민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북한 이주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재일 선생님은 신문을 대상으로 했지만 저는 방송, 간판, 뉴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었는데 여전히 이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그리고 이 빨간색, 이 레드 콤플렉스와 연관된 재현들. 북한 이주민은 한 두 달간 하나원 교육을 마치면 바로 국적을 취득을 해요. 주민등록증을 만듭니다. 물론 이제 조건은 다르겠지만 그 외국 이주민과 외국인 이주민과 북한 주민은 다른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통합 안에서 북한 이주민이 그러면 훨씬 더 용이한가? 그건 또 별도의 어떤 개별적 조건 하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은 그 생산 가능 인구의 증대 대단히 중요한데 자칫 그것이 이제 도구적 기능처럼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뉘앙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대단히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미적으로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이 다문화 이주민, 북한 이주민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한 건 성숙한 시민 사회가 되는 그 길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약간의 그 회의적 시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김상현입니다. 저를 오늘 여기 오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제가 사실 이주민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제가 2003년에 미국에 갔다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2020년까지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있다가 2019년까지는 2020년에 한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뭐 2020년에 한국에 올 거를 생각을 안 하고 19년에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현재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들이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은 그 사람 스스로가 뭔가 성취감이 있는 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처음 가서 오늘은 좀 영어가 되네. 그죠? 오늘은 좀 수업 시간에 갔는데 교수님이 좀 오늘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누가 날 좀 찾는다던가 그럴 때 자존감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성취감은 그런 자존감은 성취감을 통해서 스스로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니면 지원금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그분들이 오신 그 나라에서 만든 유튜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좀 배워서 여기 구로동에서 살아나는 방법. 여기 머리는 여기서 자르시고요. 여기 그로서에 여기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수 있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뷰어 수가 생긴다. 1000명 이상 정도가 됐다. 그러면 전파진흥원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국인 대상으로 그런 어느 정도 그 포텐셜이 있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이주민으로 1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 하신 말씀대로 독일에서 제가 강의를 하던 시점에서도 비자 연장을 하면 그렇게 불친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이제 옷도 최대한 정장으로 잘 차려입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나온 그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는 다 정면서를 들고 가는데도 그렇게 불친절합니다. 김재일 교수님 논문. 정말 제가 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논문 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일반 기하 요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국적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하 요건 논문에 있는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넣어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우에는 동거 문화가 다르고 사실혼이 캐나다의 경우는 18.3%까지 해당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주나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볼 때 사실상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혼 관계가 없는데 검정거래에 의해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3쪽의 발제문에서 외국에서는 비교 대상 3개국에서는 최소한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국적 취득을 거부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의 경우에는 비자 발급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까다롭죠. 그래서 범죄 경력자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일부의 문제가 있는 그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제한을 거는 영역이 상당히 저는 사실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연구 영역을 하면서 예산 활용 부분도 일부 이제 연구자들이 그 예산을 악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 다수의 선의의 연구자들이 예산 처리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 동거인 사실혼 부분도 또 악용 사례가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더 좀 들여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징역형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열을 했고 이 부분도 어느 선에서 우리가 범죄 정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이건 어떤 사회적 합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정적 프레임에 대해서 뭐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으로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상으로 우리 1자 테이블에서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이 이끌어가면 또 지역사회가 발전이 되고 지역사회로 인해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조국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